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요약집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양도시기라고 취득시기가 하느냐, 이게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34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작년에는 제가 출제 가능성 낮다고 해서 좀 소리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또 잘 보셔야 되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어느 때를 양도시기, 취득시기로 하느냐,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제 나오거든요. 올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별표 3개 하셨으면요,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또 세금이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판정에 의미가 있는데요.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냐면 대금 청산일이죠.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계약서와는 상관없습니다. 계약상 잔금지별 X고요. 이 경우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해당 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나 부가세액을요, 원래 양도자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요, 그래 네가 내야 되는 양도세 내가 부담해 줄게,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자, 이 양도소득세 또 부가세액은, 자, 여기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양도소득세는, 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을 때 양도세는 일단 보유기간이 판정이 돼야지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 건데, 나중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양도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로 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양도세는 제외합니다. 요것까지 청산됐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제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 보시면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요거 그냥 그대로 시험에 이렇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이요. 이렇게 주식 같으면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명의개소를 수시로 하는데, 우리 부동산세법이니까 부동산으로만 하면 등기접수일이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부동산으로 특정하지 않고 대개 나왔던 것이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가 먼저고 등기접수일이고 등기립 바랍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우리가 보유기간 이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딴 거 없어요. 실무적으로 대금 청산일, 그러니까 잔금지급이라고 등기접수일하고 비교해서 중빠른 날입니다. 실무적으로. 자, 그래서 스토리처럼 기억합니다. 원칙,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고,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 요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의 매매요. 자,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그러면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수양식일 비교해가지고 중빠른 날인데, 그냥 우리 이거 기억하실 때 중빠른 날 기억합니다. 시험에서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에 양도세상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뭐 첫 할부금 지급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이 아니고 중빠른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중빠른 날.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은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하느냐? 수용의 경우 보시면요, 대금 청산한 날,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 또 수용개시일, 자, 그 다음에 등기접수일 비교해가지고 중빠른 날입니다. 이것도 중빠른 날.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서 보세요. 수용의 경우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빠른 날이었다가 수용개시일이 제가 추가돼가지고 예전에 이거 3개가 나란히 나와야지 하나도 빠지면 틀리다 그랬었는데, 사업인정고시 1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1 하나만 나왔잖아요. 일단 틀렸고 또 어디도 해당되지 않고. 그래서 수용의 경우는, 자, 여기 3개 나란히 나와서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빠른 날입니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도 중빠른 날이고, 근데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소유권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수용권자가 이거 누구한테 보상금을 줄 거예요?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 건지 결판 났으니까. 그래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지, 요거 공탁한 날 X입니다. 공탁한 날 아니고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수용 중빠른 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요,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할 것이냐.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이요, 허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언제냐면 사용승인서 교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이었는데, 이 사용승인서 교부하는 날이나 내주는 날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교부하는 거랑 내주는 거랑.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을 중빠른 날. 양도세 사용승인서 교부를. 근데 이 예외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사용승인서 교부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만약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 그날이요.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승인 일 받은 날 중 빠른 날이고, 무허가 건축물이 시험에 작년에도 그렇고 3, 4회도 그렇고 고선에도 그렇고 이게 또 정답적으로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요. 무허가 건축물 사실상 사용. 그런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 추후, 나중에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 받은 날 그랬는데, 아니고 무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나중에 사용승인 받은 날 아니고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팝니다.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상속받은 자산이요.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실,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 상속개실 역사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이에요. 이 증여받은 날이라는 게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 인도를 의미하는데 그냥 시험에서는 증여받은 날로 나와요. 취득세 같으면 증여로 취득한 자산 증여계약일,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날, 뒤바꿀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다 똑같아요. 취득세나 양도세에서는 상속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수시하느냐? 상속개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계약일.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점유로 시효축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입니다. 민법 245조 1항 평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는데, 자, 이거 취득세에서는 등기 접수일이었지만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었지만 양도세에서는 점유개시일로 소급합니다, 여러분들. 점유개시일. 왜 그러냐면 이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보유기간 동안 쌓아놨다가요,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수익에 일시에 실현시킨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사용수익이 시작했냐? 자, 보세요. 평공연의 소유의사로 20여 년 전에 점유 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토지, 그 다음에 시효가 만료했고 20년에,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언제부터 사용수익이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점유로 시효 취득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점유개시일로 소급합니다. 근데 자, 취득세에서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요. 그래서 이거 뒤바꾸는 거 주의하셔야죠. 취득세상의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고, 양도세는 언제고? 점유개시일. 이때부터 사용수익 시작하니까 점유개시일로 소급하고, 뒤바꾸는 걸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점유개시일이지 등기 접수일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34회 시험 때는 이거를 바꿔서 정답지문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자, 어느 때를 이거 취득시효 하냐 그러면 그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이에요. 대금 청산일 X라고 제가 그랬는데 대금 청산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떤 거냐면 이거죠, 여러분들. 그 양도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인데, 보세요. 완성 전에요. 완공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대금은 청산됐지만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니까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완성 확정 전에 대금 청산된 사람, 완성된 날, 완공된 날, 이때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대금 청산일 X 그리는데 대금 청산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자산의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아닙니다.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원칙은 대금 송산이지만 이런 때는 완성 확정된 날이다. 사용수익이 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요, 원칙적으로는 언제냐? 원칙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의 증가감소가 있는 경우에 증가감소된 토지는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세로 받았으니까 환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날 쏙 빼고 낸다고. 제가 양도소득세에서 환지처분 공고일, 취득세, 소유권 이전 고시일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다음날 꼭 확인하라고 했는데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 이렇게 다음날 쏙 빼서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신령님 얘기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그랬잖아요.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자로 연못에 풍덩 받쳐가지고 억울해서 울고 있을 때 스토리 얘기해 드리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라는 토지로 환지받습니다. 이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 언제냐? 환지 전 A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면적의 증가감소가 있다. 이 비금치인 부분은 요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날 요겁니다. 자, 그래서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자로 연못에 풍덩 받쳐가지고 막 억울해서 울고 있는데 산신령 혈원이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와서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은도끼 또 들고 나와서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무꾼 잃어버린 쇠도끼 들고 나와서 네 도끼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정직하다는 둥 감사했다는 둥 이러면서 난데없이 이거 싹 다 주고 갔죠? 졸지에 부자가 된 나무꾼이 나눠하려고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할 때 이 쇠도끼 보유한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려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려야 돼요?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려야죠. 이번에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으면서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봐서 예전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려야죠. 그런 것처럼 A에서 A- 이 환지받은 토지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금도끼, 은도끼도 갖고 있다 팝니다.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언제 취득한 거예요? 산신령님한테 그 사건 때. 자, 환지 처분으로, 자, 면적의 증가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감소된 토지는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날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요거. 그래서 요거 그 예 같은 거는 예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 주식 같은 사실 그런 거에 예규가 있지, 주식이 아닌 어떤 그런 것은 예규가 거의 없으니까 이거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시험용으로만 기억하세요. 이거. 자, 먼저 취득시가 분명하지 않을 때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먼저 시험용으로 기억하세요. 예규가 거의 주식과 관련한 그런 것 정도의 예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바꾸면 먼저인데 바꾸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을 본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냥 시험용으로만 먼저로 시험용으로만 기억합니다. 양도한 취득시기 분명하지 않다. 먼저 이렇게. 자, 그리고 기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인데요. 먼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그 자산 당초 취득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X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그 자산 당초 취득인데 법원의 확정 판결일로 한번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 시험에.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산을 거래를 했는데 얘네들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하는 경우에요. 소유권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하는 경우에, 자, 우리가 무효 판결로 인한 을에서 갑으로의 이 소유권 환원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지금 뭐냐면 갑이요, 무효 판결로 이 을로부터 환원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 파는 날이고요. 양도일은, 자,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법원의 확정 판결로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기로 할 것인지, 자,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취득시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을과의 거래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정과의 거래로 애초에 당초 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효할 것인지 이겁니다. 그랬을 때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이지 확정 판결일 X입니다. 근데 확정 판결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옛날 시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싱 얘기해 드렸잖아요. 돌아온 싱글들한테 한번 내 인생에 잘못 갔다는 오역의 역사는 있다 없다? 없는 거고, 이번에 만날 사람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람이다 이랬잖아요. 무효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아서 한 번 잘못 갔다 온 이 오역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당초 취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그냥 얘기 내용.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보다 앞당겨 받거나 잔금을 늦게 받는 경우에 실제로 받은 날. 하여튼 양도세는 계약서는 상관없고 실제 받은 날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확정된다. 아파트 당첨권은 뭐 당첨일이고 이런 것들 참고대로 보고 지나갑니다. 공매 경매는 공매일이나 경매일은 계약일과 같은 거고,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이 잔금 청산일과 같은 거라 공매 경매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경락대금 완납한 날을 취득시로 하고요. 잔금을 어음으로 교부받았다. 참고적으로 뭐 백날 교부된 뭐에 어음은 결제가 돼야지. 그래서 잔금을 어음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결제, 교부일 아니고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봅니다. 취득식 의제도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보유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취득식 입증도 곤란하고 증거자료가 없어지고, 또 명목소득만 너무 커지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취득식 일정 시기마다 끊어주는데요.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 사람, 주식 빼놓고 이런 부동산 애들, 이런 애들은 실지 취득일에 관계없이 언제요?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77년에 취득했든 84년에 취득했든 어느 때요?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럼 1980년 5월 20일 날 취득했다. 취득식이 언제입니까? 85년 1월 1일입니다. 자, 이런 얘기 한 번만 이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자, 취득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돈 취득 시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이제 비과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양도돈 취득 시기를 받고, 자, 이제 문제가 있네요. 그럼 문제를 한번 또 풀어봐야죠. 핵심 꼭출제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상 자산의 양도돈을 취득 시기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다음 날 음성 들려야죠, 여러분들. 자, 소유권 이전고실 환지 처분 공고 이런 거 나면 다음 날. 그래서 다음 날 쏙 빠져가지고 틀렸습니다. 다음 날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1번 정답이죠. 나머지는 뭐 장기할 부족금 매매는 중빠른 날이죠. 장기할 부족금 매매는 중빠른 날. 기억하시죠? 중빠른 날. 건축허 허가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지가 건물전을 구부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민법 규정 24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민법 245조 1항이라는 게 점유 시효 취득 규정이죠. 평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점유 시효 취득 규정이니까 어느 때입니까? 점유 개시한 날. 양도세는 점유 개시, 취득세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취득세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고 양도세는 점유 개시로 소급합니다. 이때부터 사용 시작했으니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 이렇게요, 여러분들. 자, 딱 알아두시고. 좋습니다. 다음날 쏙 빠진 걸 봐야 되고. 양도세 이제 비과세인데, 양도세 비과세는 뭐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데, 뭐 건너뛰는 애도 있지만 작년 같으면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이제 지문한 줄 나오고요. 올해 특히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독립범죄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또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인데, 자, 고개를 드시고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저귀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양도세 비과세는 먼저 종류부터 알아야 돼요. 115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15페이지 양도세 비과세 별표 3개 하셨으면 색깔이었죠. 자, 먼저 비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되느냐 종류부터 아셔야 되는데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죠? 법원에서 어떤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내리면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파산재단이라는 게 채무자의 총 재산을 말하는데 파산재단에 속한 이 채무자의 재산이 나중에 채권자들한테 빚잔치 벌어집니다. 그럴 때 이 소유권 이전할 때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법원에서 빈 털털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농지 교환 맞바꾸는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요. 법령에 정하는 또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고 또 지적재수에 관한 이거 중요하죠. 시험에 이미 나왔지만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있잖아요. 요거 자 비과세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지적도라는 게 옛날에 이 특별법이 왜 나왔냐? 우리나라 지적도라는 게 옛날에 종이로 돼 있고 또 일제시대 때 측량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돼 있다 보니까 부정확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 시대에 GPS로 정확하게 측량할 필요성도 있고 디지털 작업 필요성 때문에 이 특별법에 따라서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계가 달라집니다. 자, 그랬을 때 경계가 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네 땅 아니잖아. 다시 해보니까 빨리 내놔. 너가 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토지 현상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부상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할 때 이 주는 주체도 공적 기관이고 실제 토지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시고 1세대 1주택과 그 부토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고가주택 제외라고 했는데 실지 양도한 가액, 즉 실지 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배제되기 때문에 고가주택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략적인 요건을 좀 살펴보면 1세대가 양도를 이제 국내 1주택을 보여야죠. 예외가 있습니다. 2주택이어도 1주택 양도로 보는. 또 양도를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되는데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고요. 미등기 아니어야 되고 또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성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세를 비과세하는데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요. 자, 주의하셔야죠. 도시지역 내예요. 도시지역 내 토지 중에서 도시형 내수 중에서 수도권 내에 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건물 정착 면적이 몇 배이고 3배까지 비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에 자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몇 배까지 비과세요? 3배예요. 예전에는 그냥 도시지역 내 무조건 5배였는데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나머지 도시지역 내 나머지 수도권 내 토지 중 녹지지역이라든가 자 도시지역 내 수도권 밖이라든가 나머지 도시지역 내 토지는 몇 배예요? 나머지 도시지역 내는 5배까지 건물 정책은 5배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라는 것은 도시역 밖을 얘기합니다. 도시역 밖. 그 밖의 토지는 도시역 밖을 얘기하고 도시역 밖은 몇 배요? 10배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거 3배를 주의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3배를 특별히 주의합니다. 도시역 내 수도권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몇 배? 3배. 이걸 좀 특별히 주의하면 5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만 주의하면 나머지 도시역 내는 5배. 도시역 밖은 그 밖의 토지는 몇 배? 10배까지 비과세.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보겠습니다. 보기. 자, 이거는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과 관련한 비과세 내용은 자세한 것을 묻지는 않고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여다가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수계산에 포함하거든요. 그랬을 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가 주택과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부여에다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2주택 양도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됐다시 많아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뭐 이런 정비 사업 같은 이런 것들, 이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이런 상업 시행 기간 동안에 등등 이런 상업의 시행 기간 중에서 거주를 위해서 임시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데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됐다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한번 보세요. 1세대가 1주택과요 1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 양도가 돼서 과세하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1세대 2주택 양도로. 자, 여기 이제 과세하는 게 이게 원칙인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됐다시 많아요. 그래서 그냥 됐다시 많다 이렇게 말고 가시면 되는데. 자, 금방 읽었던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이 있었어요. 사업이 시작되면 다 때려부시고 조합원 입주권 하나 받았습니다. 입주권 하나 받았고, 그리고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임시로 살 집이 필요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여기서 이제 거주하다가요. 여기 이제 신주택이 완공되면, 신주택 완공이 되면 일로 다시 이제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 어떤 1세대가 1조합 입주권과 1주택이 이렇게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가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대체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요, 이거 임시로 살 집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대체주택 취득해서 거주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입주권 있고 그렇지만 1세 1주택 양도로 보는 예외도 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해서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다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로 과세를 하는데, 다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됐다시 많다더라.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뭐 시험에 종합문제 속에서 이렇게 지문 한 줄씩 나오기도 하고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고 그러는데, 최근에도 그랬지만 이 교환분합의 요건 있잖아요.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비과세에서는 이 요건을 주로 시험 문제에서 요거 알고 있는지를 몇 번 물어봤습니다. 요걸 이제 몇 번 물어봤는데, 최근까지도. 교환분합의 요건이요.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거. 근데 이것도 초과로 바꿔서 또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초과 아니고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떤 건지 사례로도 우리 연습했습니다.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비과세.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기본 우리가 심화 이론 때 이미 배웠어요, 한번. 자, 교환분합하는 A 농지가 있고요. 교환분합하는 B 농지가 있습니다. 자, 교환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 교환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8억입니다. 교환분합 시 비과세권 따져볼게요.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격의 차액이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돼요. 이하란 말은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자,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만 원이고, 그러면 차액이 큰 편 속에 4분의 1, 2억 5천보다 작죠, 지금 차액이?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5억입니다. 그럼 교환분합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따져보겠습니다.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격의 차액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역시 4분의 1 이하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차익이 더 크잖아요. 지금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차익이 더 커.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할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교환분할하는 농지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요건, 요 식의 의미도 요것도 딱 알아두고요. 자, 그래서 식의 의미도 알아두시고. 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한대 초과로 최근에는 바꿔서 놨었고요. 교환분할의 사유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자, 교환분할의 사유요. 동그라미 1, 2, 3번은 국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환뿐만 아니라 모두요 분합도,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예요. 자, 근데 국가자체가 개입이 되어 있거나 자, 또 법령 규정에 의한 거. 근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죠.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죠? 그잖아요. 자, 또 신농지에서 그리고 1, 2, 3번은 국가자체가 개입이 됐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단서 조건이 필요 없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교환분할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기간은 몇 년이다? 3년입니다. 기간은 다 3년이에요. 농지 교환분할 소득 비과세에서는 기간 나면 무조건 3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다 3년입니다. 그래서 농지 교환분할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3년. 자, 그래서 농지 교환분할 소득 비과세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교환분합의 사유,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거. 예? 아까 그 시계 의미과 함께. 그 다음에 요 시계 의미와 함께 요거. 그 다음에 교환분할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이다. 기간은 무조건 3년이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양도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라는 것은 뭐냐? 농지의 범위요. 양도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논밭, 과수원 3개 지목입니다. 논밭, 과수원으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지적공사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난다 그러면 틀립니다. 지적공사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의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상, 지도, 농도, 수로동도 농지에 포함시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소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이요.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 자 포함. 당연하죠. 이런 규정 없으면 그냥 법률적으로만 가짜로 이혼하고서 같은 집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래서 거주자 및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해당 주택에서 몇 년이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여기 보세요. 비거주자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이건 전입을 말합니다.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몇 년 보유해야 되고 3년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만약에 재미동포가 우리나라에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의 거주도 없어요. 그럼 비거주자죠. 우리가 여러분 일단 마돈나 같은 비거주자가 미국의 영주권 갖고 시민권 갖고 살고 있는 재미동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의 거주가 없어요. 그럼 비거주자예요. 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못 받아요. 무조건 양도세 과세.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똑같이 취급해야 될 과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는 이유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로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위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 때문에 비과세해 주는 건데 마돈나의 보금자리 영주권 갖고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재미동포의
보금자리는 어디 있어요? 미국. 그 사람들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1세대 주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그래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안 해줍니다. 무조건 양도세 과세예요. 단 근데 그 사람들이 비과세 받으려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는 안 돼요. 반드시 거주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 주택에 전입 온 상태에서 거주자로,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만 이걸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그때는 이 보유기간이 토탈 몇 년이요?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2년 보유했고, 우리나라에 그 주택에 전입 와가지고 거주자로 전환돼서 보유한 기간이 1년. 그럼 토탈에서 몇 년? 3년 보유로. 통산해가지고 다 따져서 3년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1세주택 비과세는 2년만 보유한 비과세인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몇 년 보유한다? 3년. 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근데 2년만 보유한 비과세인데,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요.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아니에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다. 자, 그러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다. 조정대상 지역이 뭔가요? 조정대상 지역이 궁금해요. 이런 분이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있다 그러면 저한테 묻지 말고 그냥 핸드폰 검색창에, 아니 특정 사이트를 제가 말할 수는 없고, 특정 어떤 뭐 어디서 검색해라 이런 말은 내가 그냥 안 하고, 자, 그 포털 사이트 거기에 그냥 조정 대상 지역 검색어로 치시면,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상 지역이 지정이 되는지, 현재 조정상 지역이 어딘지 쭉 나와 있어요. 뭐 현재 조정상 지역은 강남 3구하고 용산구뿐인데, 막 지금 서울 집값이 약간 뭐 들썩거린다고 하고 막 분위기를 막 그쪽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떡하냐, 부동산 어차피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좀 침체됐다가 또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야, 공인중개사 뭐 하라냐, 그래서 거래도 안 되고 집값도 다 폭락이고 막, 그런데 중개사 뭐 하라냐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그때 그랬죠.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이럴 때 오히려 공부를 해놨다가, 자, 중개사 따가지고 이제 연습 좀 해가지고 여러분이 딱 할 때쯤 되면은 부동산이 화랑기 돼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조정상 지역이 이제 그 확대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그렇고, 하여튼 조정상 지역 궁금하신 분은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고, 취득 당시 조정상적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이 보유 기간 중에 비거주로 전환됐을 때는 3년, 이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건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조정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보유기간 중 2년 거주까지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배우자 없이도 1세대를 보는 경우, 원래는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데 배우자 없이도 1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즉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 나이가 몇 세요? 30세 이상이거나, 세법에서 노초는 노총각은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는 40세 이상이어야지. 요즘은 30대, 20대 결혼하는 청취들보다는 30대 결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죠? 주변에 보면 다 그래.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20대 때 다 결혼했는데 요즘은 30대 때 다 결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세법에서는 몇 세 이상? 30세 이상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고요. 배우자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단독세 구성할 수 있고, 당연히 또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을 때요. 이거 정확히 몰라도 돼요. 뭐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을 12개월 환산한 금액의 40% 수준 이상으로, 이 기준 중위 소득 40%가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은 역시 저한테 묻지 말고 포털 검색창에 딱 검색하시면 1인 가구일 때 얼마, 2인 가구일 때 얼마 쭉 나와요. 3인 가구, 4인 가구 쭉 나오거든요. 참고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소득세법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요, 일단 일정한 소득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나이가 30세가 안 됐어도 세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다만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이 있어도 세대 분류할 수 없지만 또 예외가 있어요. 맞박이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사고 쳐가지고 결혼했다거나 다 죽고 없다거나 그러면 단독세 구성할 수 있는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그냥 함께 한번 이렇게 이해하면서 눈에 익히 두시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형광펜을 줄 긋고 막 이럴 건 아니고 한번 보고 읽고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따라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양도 순서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 이거 양도 순서에 따라서 어떤 걸 이거 시험에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눈에 켜두세요. 시험에서 바꾸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뭐 어쩌고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의 거주자가 우리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을 봅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라고 했어요. 한번 참 여담 삼아서 보세요.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양도 순서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우리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A주택은 2년 보유했어요. B주택은 1년 보유했어요. 같은 날에 양도합니다. 이 거주자는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지. 자, 다른 건 아니고 보유기간만 갖고 판정해 보세요. 보유기간만 갖고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보유기간만 갖고 판정했을 때 거주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는 게 절세에 유리할 것인지. 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절세에 유리할 것 같다. 손. 아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절세에 유리할 것 같다. 자, A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요. 이걸 먼저 양도해 볼게요. 먼저 양도한다. 그러면 1세대 2주택 양도죠? 2년 보유했어도 1세대 2주택 양도니까 과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먼저 양도한 것으로 치니까 나중 양도로 선택된 B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이죠? 그렇지만 1년 보유했으니까 과세입니다. 둘 다 과세네요? 그럼 이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를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해볼게요.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자, 이걸 B주택을 먼저 양도하니까 1세대 2주택 양도니까 과세죠? 네. 근데 나중 양도로 선택된 A주택은 이건 양도한 것으로 치니까 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것 할 때는 1세대 1주택이니까 2년 보유했으니까 뭐예요? 비과세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절세 유리하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절세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봅니다. 보유기한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을 본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틀립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1주택의 보유분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고요. 양도 시점만 1주택이면 되고, 또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안 해요. 국내 주택 하나, 해외 주택 하나,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봅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안 해줍니다. 양도는 이제 국내 1주택만 이거 비과세 해주는 거지, 해외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도 안 해줘요. 주택수에 포함하지도 않고요. 비과세 중요법령인데 그냥 이거 한번 쭉 편하게 그냥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잡다한 것들이라 여러분들 한번 그냥 쭉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부부가 각각 단독세를 구성했을 경우에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려놔도 법률상 이혼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남편 명의 주택은 부산에 주소 쪽으로 해놓고 남편은, 부인은 명의 주택은 서울에 주소 서울로 해놓고, 그러더라도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가 됩니다. 이런 것도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쭉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인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연히 공동상속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게 아니니까 해당 고저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하나가 있고 다른 주택은 공동상속받은 주택이에요. 그럼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거 아니고 누구 주택이 될지도 모르니까 거주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해요.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공동 소유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건 실생활에서 여러분요, 실생활에서 뭐 형광펜 줄긋고 하지 말고 한 번만 이렇게 보고 지나갑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보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자, 공동 소유주택 한번 보세요. 자, A라는 주택을 갑이 소유합니다. 또 B주택은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합니다.
자, 그럴 때 각각 우리 공동 소유하고요. 그럴 때 만약에 지분이 을이 지분이 90%고 자, 갑이 10% 지분이 보유합니다. 그럴 때 자, 이렇게 갑이 A주택과 B주택 이렇게 소유합니다. B주택은 갑 지분 10%, 을 지분 90%입니다. 그러면 자, 이럴 때 공동 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 계산해요. 지분이 크든 작든. 그러니까 갑은 몇 주택으로 본다고요?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양도로 과세해요.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주택 지분 몇 프로 안 된다고 내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공동 상속주택과 구별합니다. 이런 것들. 1주택을 2개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서 해당 1세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한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로 보지 않는다는데 1주택을 분할해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잠깐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보세요. 1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지분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전기톱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1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구분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등기에서 이제 1주택을 분할해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 우리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예요. 여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종합문제 속에서 주문 하나 깔아놓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이 2채인데도 1세대 양도를 받는 특례, 또 그 다음에 2년 보유를 못했는데 비과세 받은 특례, 이것들을 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까지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봅니다.